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다행히 날씨가 되게 따뜻합니다. 이제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2대 국회의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백현 마이스에 대한 간담회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님 양력을 몇 줄만 소개시켜드리면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시고요. 전 강원도지사, 전 17대, 18대, 21대 국회의원, 전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그리고요 여기 요번에 이제 만든 명함이신데 캐치프레이즈는 행복한 분당, 신나는 판교로 이렇게 명함에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신 이광재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잠깐 5분 정도 이렇게 모두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광재입니다. 제 얘기도 좀 잘 들어보시고 또 이따 안철수 후보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마이스 산업 이거 검토를 해보니까 한 5번에 걸쳐가지고 이게 계속 의회에서 거부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최연벽 의원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연벽 우리 시장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이 이제 뭐 마이스 산업, 백현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를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이게 마이스 산업에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뭐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니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는 주제를 뭘로 할 건가, 이 마이스 산업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아마 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는 문화, 우리가 세계적인 그림 전시회가 있고, 우리가 프랑크푸르트는 금융이나 이런 프랑크푸르트 전시회가 있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카지노보다는 전시 산업이 훨씬 더 이제 60% 정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백현동에서 하는 마이스 산업은 도대체 주제를 뭘로 하는 이 세계적인 전시회가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아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장 면적이 작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일산이 11만 제곱미터니까 약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8만 제곱미터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경쟁 상대인 코엑스는 3만 6천 제곱미터인데 이게 그 잠실운동장, 야구장까지 그쪽으로 터가지고서 약 12만 제곱미터니까 4만 평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7천 제곱미터니까 뭐 한 2천 평 좀 넘는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 면적이 3만 제곱미터니까 한 10,000평 정도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게 10만 제곱미터, 약 3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적을 얼마만큼을 갖고 있느냐가 경제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 상대를 또 이겨야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성공 조건은 어쨌든 이게 마이스 산업을 오려면 사람들이 구경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킨텍스 같은 거 1년에 한 150만 정도가 오는데 그러면 전철과 연결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요소다. 그럼 전철과 어떻게 연결하게 될 건가가 이 마이스 산업의 성공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스 산업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루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몇박 며칠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숙박시설과 호텔을 갖고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많으면 이 거대한 6조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중 어떻게 이걸 주제를 열어갈 것인가가 이게 또 하나 네 번째 우리가 성공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왔다가 우리가 뭐 100만 명이 왔다가 이 안에 왔다가 머물면 끝이고, 이게 주변 상가나 이쪽 카페 상가나 이쪽 주변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과로 흘러나올 수 있느냐를, 그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한 우리한테, 지역 주민한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옆에 있는 자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1년에 5만 명이 오는데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게 소속이고, 마이스 산업은 산업부 소관인데, 그럼 자벌들은 과연 1년에 5만 명 오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연계하는 뭐를 만들 건가가 또 하나의 우리가 아마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정자지구와 어떻게 연결할 거고 순회지구와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래서 여기에 백현이 보면은 약간 오지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확장시켜 나갈 건가. 그래서 앞으로 이 판교하고 백현 두 가지의 경제축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을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느냐가 제가 볼 때 이 마이스 산업의 성공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판교하고 이거 백현 마이스, 이 두 군데가 앞으로의 점점 더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 경제의 아이콘이 될 거고 심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연설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일봉요연하게 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오랜 기간 준비를 하지 않으셔서 이 마이스에 대해서, 혹은 이 백현 그리고 판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 걱정했었는데 역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질문지를 만들었고, 어제 양 후보 모두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요. 나머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제 꼭지가, 과연 이제 후보자님이 이 백현 마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물론 모두 연설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백현 마이스의 어떤 약간 구체적인 개발 내용, 뭐가 들어서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는 현재 개발 방향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거기까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현재까지 나온 백현 마이스의 현재 계획도예요. 이제 성남시가 갖고 있는 계획도인데, 현재 대략 한 6조 2천억 정도가 이제 서산인 거죠. 대략 6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제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번의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지금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결정이 안 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은 벤처 뭐냐면 미디어가 사업을 연결한다. 은수미 시장 시절엔 AI 밸리 마이스 산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새로운 신시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벤처와 미디어를 연결하는 그 마이스 산업을 한다는데,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제 제가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현재 문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럼 자꾸 중복되는데, 전 시장 면적이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국제 입찰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좀 저는 국내 일반적인 회사들 중에 제가 이제 세종시가 저게 몇 조 원 들어가는 국회의사당이 새로 하거든요. 이게 국제 입찰을 하거든요. 국제 설계를 하고 국제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지금 세계 넘버원이 되는 마이스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수원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거는 판교는 대한민국에 뭐냐면 175조를 1년에 합니다. 부산이 350만 도시가 1년에 85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교를 보게 되면 SK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현대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또 하나의 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는 이것 판교하고 백현동 하나하고 용인이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전시 산업을 해 나갈 건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거 세계적인 공모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가 5년 동안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앞으로 아마 크게 닥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업성을 검토해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스톡홀름 같은 데는 이렇게도 해놨어요. 이게 큰 그 일종의 전시장 겸 1년 내내 1년에 300일 정도를 쓰는데 한쪽 면을 호텔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구경할 수 있는 이런 호텔을 세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전부 싹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밥 먹고 다 흩어지고 나면은 이게 백현동 상가 안으로 또 안 흘러나오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몇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건설 단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빨리 어느 정도로 빨리 출범해서 빨리 가느냐도 이 사업 여부가 성공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걸 밀고 나가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저희 백현 카페거리의 주민 그리고 백현 8단지 9단지 주민 그리고 멀리는 순회 정자에도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과연 뭐 좋아하실 거냐. 물론 집값은 좀 오르리라 기대는 좀 합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상권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 여러 그 술집을 하시는 분들 일반 상권에 얼마나 좋아하실 거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과연 뭐가 좋아질 거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두 군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남 압구정동이 왜 좋아졌을까? 첫 번째 전철이 들어왔다. 그죠? 두 번째는 경기고등학교하고 현대고등학교라는 명문학교가 있다. 세 번째는 현대백화점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한강 그 공원과 마주칠 수 있는 공원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강남이 그 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번성하게 될까를 잘 생각해 보면 거기 코엑스 건물이 있죠.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붙어 있죠. 그 옆에 코엑스 컨티넨탈, 인터컨티넨탈이 또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강남 터미널이 붙어 있죠. 그리고 글로 모든 전철이 다 모이게 돼 있죠. 그게 결국은 그래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삼성역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결국은 이게 확장되고 이제 지금은 모자라가지고 그 옆에 하천을 넘어가지고 이제 야구장까지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마이스 산업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결국 대부분의 것이 있다고 보면 되죠. 이게 여기다 이제 마이스 산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수많은 1년에 아마 적어도 100만 명, 150만 명 이상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잘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 먹고 자야 될 거죠. 그런 데서 결국 이제 여기서 도시가 경제가 확장돼 나갈 거라고 봐지. 이렇게 보시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가 1등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도 우리가 1등 하는 게 있고
바로 옆에 보면은 SK도 1등 하는 게 있고 현대도 1등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업을 세계의 1등 산업을 퍼뜨리게 되면 뭐 주변에 값이 오르는 건데 꼭 값이 오르는 게 꼭 좋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변 상권 자체가 이게 커지는 건 틀림없고 판교는 점점 커집니다. 이제 2지구, 3지구 이렇게 계속 커지면 이제 2, 3지구 같은 경우 수정구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점점. 그리고 이제 정자동, 순회동까지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오지처럼 돼 있는데 오지를 벗어나는 것도 아마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첫 번째 질문의 꼭지는 그 후보자님이 과연 마이스의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냐라는 목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면 뭐 중간중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대한민국의 그런 정책들이 일회성 정책이 많습니다. 큰 건물만 지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컨텐츠를 뭘 채우냐에 따라서 10년, 20년 이 지역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먹여 살리는 원동력이 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의 그 질문입니다. 과연 마이스 운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로서의 이 마이스 단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마이스는 현재 이게 전시산업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인이라는 사람하고 제리양이라는 사람이 만약 다 전시회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벤처기업에 가면은 그걸 보고 아 이게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 해서 거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라스베가스 CES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이 다 CES 가잖아요. 그렇듯이 뭐냐면 새로운 기회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 뭔가 이게 마이스 산업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는 벤처 마이스라는 게 이 세상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를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수많은 그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이 한 군데 모여, 지금 강남 논현동에 모여 있는 게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이 모여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하고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이게 기술하고 우리 벤처하고 금융이 만나야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우리가 밸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벤처 우리가 마이스죠. 매일매일 뭐냐면 벤처 컨벤션이 있는데 거기에 국내 VC하고 해외 VC하고, 근데 벤처를 하다 보면은 법률, 세무, 금융 이런 것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센터가 같이 붙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저는 하나가 좋다고 보고, 제가 홍콩 심천에 가서 크게 느낀 거는 거기 큰 빌딩이 있는데 1층은 일종의 스타벅스 같은 큰 건물이에요. 그럼 거기서 수많은 이 벤처하는 개발자들이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해서 거기서 올라가면 선발되면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주고 그 사람한테 2차 발표 기간을 주고, 옆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만들 아이디어를 이 제작해 주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또 투자를 받으면 3층으로 가고 4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 빌딩 안에서 뭐냐면 이미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젊은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벤처 컨벤션이라는 거가 이것을 전 하나의 주제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게 수많은 벤처하는 사람들의 영감을 주려면 우리가 테드라는 거 있잖아요. 테드 강연. 그러니까 테드엑스 같은 강연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저는 벤처라는 주제는 하나 성공할 거다. 두 번째로는 여기 판교에서 1등 하는 게 뭐냐면은 게임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1등 하는 거를 해서 더 1등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세계적인 산업이 되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그 학부모 중에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 게임 산업은 점점 커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등 하는 데서 뭐냐면 이 전시 산업을 하나로 주제로 만들면은 그건 점점 더 저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하나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1등하는 게 뭐냐면 웹소설하고 웹드라마에서 지금 1등을 하는 거예요. 웹툰에서. 그러니까 웹툰, 우리나라 지금 웹툰 보면 프랑스에 보면 지하철 같은데 대규모로 뭐냐면 웹툰, 한국 웹툰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 웹툰에 만화를 그려가지고 만화에서 드라마로 만들기, 은밀하게 위대하게 뭐 이런 거, 미생 이런 게 다 만화에서 시작해서 드라마, 영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웹툰과 관련된 세계적인 전시 같은 거, 이것도 거대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등하는 거를 전 세계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마이스 산업을 저는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하루에 1.5시간을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유튜버의 시장이 왔어요. 근데 전 세계 유튜버들의 경연대회는 미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튜버들이 모이는, 이게 작년 연말에 오세훈 시장이 그 동대문 DDP에서 한 번 했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수원에서 한 번 했어요. 근데 아직 전 세계 유튜버들이 모이는 이런 큰 축제는 아직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컨벤션 같은 걸 크게 하면 유튜브라는 컨텐츠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전시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메리츠한테 5년간 맡기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면 인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7만 제곱미터니까 한 9만 평 정도를 인도에서 전 세계 제일 큰 전시장을 열었는데, 그건 국제 입찰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메리츠도 약 5년 정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것도 국제 입찰을 해서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거를 전 세계로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용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같은 전시회는 또한 세계적인 전시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등 하는 거를 계속 1등 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만들고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웹툰 유튜버들의 그런 큰 전시회 뭐 이런 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거를 뭐 어차피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사를 유치해내야 저희 이 마이스라는 게 융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산호세 전시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행사들이, 메이저 행사들이 많이 열려야 그 마이스와 그 주변의 시스템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내외 행사를 어떻게 잘 유치할 거냐, 혹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뛸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 아니죠, 뭐 그 전에 가까이에 있는 판교에 있는 대형 회사들과 또 어떻게 당근과 그런 것들을 주면서 이 행사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여기서 돌도록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1등 하는 거를 계속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웹툰에서는 뭐냐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참여해야만 결국은 세계적인 플랫폼이 될 거고, 반도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SK 여기 있으니까 삼성하고 SK가 이거를 그거를 끌고 가야 결국은 세계적인 전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지금 게임이 NC소프트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우리가 1등 하는 거를 퍼뜨려 나가는 걸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마 메리츠가 5년 동안 아마 운영하게 될 텐데, 이것도 운영을 하더라도 국제 입찰을 전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판교에 있는 그 입찰을 붙이더라도 누가 할 때 처음부터 전부 새로 전시를 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판교에 있는 우리가 큰 기업들을 만나보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전 세계 손님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메리츠가 운영을 하더라도 5년간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큰 회사들하고 결국은 결합돼서 하는 것이 저는 실패 가능성을 굉장히 줄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국내 입찰 회사로만 보면 한국에 이거 할 사람은 딱 회사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코엑스, 하나는 킨텍스, 그리고 하나는 그 메세이사는 경양 하우징 페어 등을 운영하는 우리 대하고 고양이 뭐 이런 등을 전시하는 우리나라 최대 전시회사 그 3개밖에 없는데, 그건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이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여기와 결합될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이거는 콘텐츠가 풍부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운영회사도 중요하지만은 운영할 때 콘텐츠를 처음부터 세계적인 콘텐츠가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세계적인 전시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 유치로만 보면 이런 건 유치할 수 있겠죠. 그 코엑스가 해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우리가 키아프 있잖아요. 세계적인 그림 전시회 같은 걸 해가지고 키아프 같은 걸 해가지고는 코엑스가 큰 성공을 거뒀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거는 전문 회사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등 하는 거를 더 1등을 세계적으로 만드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훨씬 더 그 에러를 죽이고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지금 이 판교에 있는 이거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아마 여기 SK나 현대 같은 것도 지금 울산 현대에서 일로 판교로 옮기고 나서 훨씬 더 개발자들이 일로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아마 용인도 자체 도시를 만들겠지만 저게 반도체 도시를 만들어가 도시가 안정화되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럼 이쪽에 반도체 사업 전시회 같은 건 세계적인 전시회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끌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 세 번째 꼭지로 이제 마이스가 마이스를 넘어 이제 판교 분당의 이제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마이스라는 것도 판교가 없으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판교가 더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마이스도 잘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지역 경제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여기에 그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여기 대기업을 좀 방문했었는데, 여기 사시는 이제 분들은 젊은 분들 집이 어디냐 그러면 다 이제 수지에 살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 혼자 사는 주거비가 판교는 너무 비쌉니다. 분당은. 그래서 저 용인 산다 뭐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봤는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즉 벤처 기업들이 이제 더 많은 벤처들이 여기에서 이제 육성이 돼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젊은 개발자들이 주거지를 분당으로 하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벤처를 육성할 건지, 그리고 그 젊은 개발자들을 어떻게 분당으로 유입시킬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쭤봤습니다. 그 현재 7만 5천 명 정도가 판교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약 2만 명 정도가 이 근처에 살고 있고, 나머지 7만 5천 명이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 용인에 살거나 화성에 살거나 수원에 살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경강선,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여주 원주가 수도권 전체로 이제 연결돼서 올해 착공하면 3년 뒤에가 이제 이거 성남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남역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금 원주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현재 아파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지금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여기서 타면은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있고 네이버나 NC소프트에 약간 고액 연봉자들이 있고, 그러면 두 가지로 보면 젊은 개발자들한테 사실은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요.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젊은 개발자들이 이쪽에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거 우리가 90년대에는 사원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사원 아파트를 엄두를 못 내죠. 가격 때문에. 근데 대략 대기업들 경우는 3억이나 4억 정도를 무이자 융자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평형수가 작은 이 젊은 개발자들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저는 만들어야 이 도시가 젊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 아마 공공임대, 우리가 임대가 500세대가 들어오네? 네. 500세대가 이거 백현지구로 들어오는데, 그 대상을 과연 누구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어쨌든 젊은 개발자들이 이쪽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집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쪽에, 분당에. 그럼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분당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살아야 되는 거죠.
이쪽 아파트 대장지구나 백현동에 살아야만, 그래야 뭐냐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도시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하나의 완결된 도시로서 살아가죠. 지금 보면은 저기 저한테 국회의원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저기 서울 가는 그 아침에 출퇴근 버스 너무 멀어요. 배차 10분이 20분 내면 이거 얼어 죽어요.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너무 먼 거리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운데 젊은 이들이 살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액 연봉자가 살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애들 공부를 어디서 시키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의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낙생고등학교하고 서영고등학교 두 개. 더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런 판교를 먹여 살릴 만한, 이거를 미래로 끌고 나갈 만한 인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저 부산에 가면 영재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한국영재고등학교. 그거를 이거 판교를 유치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거는 이광영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하고는 얘기가 된 건데, 우리가 신상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 AI 연구단지를 이쪽으로 유치하겠다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고등학교가 조금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왜 우리 대학생들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왜 지금 부족하냐면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은 약 100만 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AI가 더 빨리 발전해 가지고 정말 코딩을 AI가 다 하면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관내의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사는 0명입니다. 24개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46개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한 정보화 교사가 한 명 있고 고등학교는 정보화 교사가 2명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대한민국의 사범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이 1년에 80명 공급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1년에 6,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엄마들이 코딩을 배워가지고 자식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 애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많은 컴퓨터 공부를 못하고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지금 학과가 100명이 안 되는데 스탠퍼드 대학은 800명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 개발 인력을 전부 네이버하고 다음이나 대기업에서 다 데려가니까 일반 벤처기업에 연봉 몇억 원짜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대규모로 우리가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할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업월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업월드는 거기 가면 우리가 소방관 호수 팍 뿌리면 이제 직업 체험하는 건데, 이제 뭐 사이버 상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면 삼성 지금 모든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게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원하거든요. 지금 보면 카카오에 대해서 보면 AI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자업월드 중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규모의 것들이 저기 자업월드의 일정 부분 하고 있으면 이건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업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하면서 이쪽에 벤처기업들이 우리가 연봉 4억 원, 5억 원짜리 그런 인력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못 구한다면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을 다 5억을 주지는 않습니다.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4억 원 정도를 보상하는 체계를 갖는데, 그래서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RSU 제도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주는 겁니다. 회사의 10%나 15%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거.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주는 순간, 획득하는 순간 세금을 내는데 그러지 말고 처분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걸로 만들면 좀 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을 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거주지를 만들어야 한다. 거주지를 또 만들려면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개발자가 여기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기가 전체로 퍼져나갈 텐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아월드라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료수 좀 드시고 좀 마시고. 예. 잠시 중간에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뭐 카이스트에 대한 뭐 AI 연구단지의 유치를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실제로 뭐 카이스트 혹은 서울대 다른 유수의 대학교의 그런 AI 단지 뭐 이런 것들을 판교에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유명 대학교, 상위 대학교의 그런 분교 그리고 연구소들의 뭐 본사 및 분소 그리고 더 나아가 국외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세일즈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리고 또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게 우리가 모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카이스트는 제가 이광영 총장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신상진 시장님이 이제 AI 그거를 연구원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판교가 성장하려면 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창업 스쿨 같은 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거를 영재고등학교 그거는 유치한다고 얘기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광용 총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거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벤처의 성지가 됐어요. 왜 벤처의 성지가 됐는가라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이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세계적인 R&D 센터를 대규모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R&D 센터는 곧바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M&A 본부가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R&D 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기본 전략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IQ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체 수석과학관을 지낸 이스라엘은 국가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맨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사막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리게이션,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거기 물을 주는 일리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방울토마토 이런 게 만든 게 이스라엘이 만든 겁니다. 귤도 이스라엘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게 된 게 세계적인 보안업체, 그러니까 국가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요즘 보니까 R&D 센터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또 그럼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아시아 전체에 다국적 기업 본부하고 다국적 기업 R&D 센터가 약 8,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000개 정도가 3,000개, 4,000개 정도가 싱가포르에 있고 2,000개 정도가 홍콩에 있고 500개 정도가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82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R&D 센터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관건의 문제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세계적인 네덜란드 회사가 삼성전자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결국 R&D 센터를 같이 만들었는데 결국 이거를 유치해 나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을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문제가 이게 필요한데 그거는 현재 우리가 인력 조달 계획 부분에서 아까 근본적인 장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지금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건데 방향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세제 인센티브가 약해.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47,000달러가 넘으면 노동시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봉 20억 받는 사람이 너 하루 8시간 일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야간 근로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시차를 두고 금융기관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동 조건이 있어요. 고액 연봉자에 한해서 우리가 또 이걸 또
일반 우리가 평범한 근로자는 보호받아야 될 근로자가 있고 고액연봉자는 또 그 노동시간을 벗어날 필요가 있고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약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사례는 이스라엘하고 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스라엘 총리하고도 전직 총리하고도 수석과학과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공장이나 R&D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암만 중국 하지만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에요. 근데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다가 공동 투자를 하겠다는 게 현재 이스라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의 세계적인 자동차 모비라이라는 회사에 제가 가봤는데 그게 인텔이 10조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자율주행차 그 테라비브라는 게 엄청 고불고불한데 거기 잘 다녀요. 그런데 거기서의 전략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제조업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공장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공장을 만들고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시아 시장에 갖다 팔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잠깐 쉬어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공간을 이 공간이 성음 아트 센터라고 부르는 홀입니다. 예, 성음 아트 센터라는 이제 빌딩에 저희가 지하 2층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3, 4층은 또 예쁜 공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 이제 이런 행사를 위해서 선뜻 내주신 여기 허대광 목사님 잠시 인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좀 복잡하고 한 이슈들은 좀 지나갔고요. 마지막 질문은 우선 이 판교의 문화시설, 이런 문화시설을 어떻게 더 지어서 많은 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다양한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질문과 마지막으로 사실 그 성남시와 어떻게 연계를 할 거냐. 지금은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당이 다른 혹시 되신다면 당이 다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성남시와 같이 협업을 해 나갈 거냐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판교 문화원에서 우리가 성음 아트센터 하는 우리 하대광 목사님한테 큰 박수. 제가 이제 그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제가 많이 크게 이게 자극을 받은 거는 우리가 지금 상암 축구장에 가게 되면은 정말 바깥이 보면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로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을 가보니까 그 바깥에가 전부 뭐냐면 작은 공연장이거나 작은 샵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구 뭐냐면 조광래 그 사장으로 있는 대구 FC 그 건물을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축구장을 어떻게 됐냐면 축구장 옆면을 전부 뭐냐면 아디다스 매장이나 생맥주집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밤 되면 거기가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리고 그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조명을 켜니까 거기가 옛날에 제일 낙후된 도시인데 지금 아파트가 제일 비싼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스를 설계할 때 주변에 벽을 뭐냐면 마치 동대문 DDP처럼 들어갈 수 없는 데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공간 설계를 잘해 만들면은 거기 넓은 주차장하고 거기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나는 설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란 거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스하키 경기장 안에 들어가니까 사우나도 있더라고. 스웨덴 가니까. 그거 500만 원. 6명 들어가니까 사우나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경기장 안에 레스토랑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축구장 들어가면 성남 우리 저 FC 경기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변에 그냥 동그란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벽면을 잘 활용하는 공법을 만들어서 주민과의 이 접촉성 용도를 넓히면은 그럼 저기 큰 저기 주차장 면적이라는 걸 잘 활용하게 되면 좋은 문화 공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법률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근린공원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근린공원이 붙어 있는데
공연에 무슨 공연장 같은 건 있으면 그건 법으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연세대학교 노천국장 가면 그 10,000명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별로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겠어. 근데 제가 뮌헨에 갔었는데 뮌헨에 뭐냐 메인 스타디움을 어떻게 졌냐면 한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한쪽에 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어 붙여 가지고서 그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산이라는 게 일종의 면적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면은 노천극장 같은 걸 만들면은 저는 좋은 공연을 그럼 큰 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쯤 여기는 역시 IT 기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민츠라는 도시에 가게 되면 미디어 아트 있잖아. 우리가 저기 판교에 가면 막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 아트 민츠라는 미디어 아트 하나로만 100만 명을 불러오는데 뭔가 우리가 문화라는 것도 특색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저걸 한다면은 아마 이건희 회장 미술관이 저기 세계 4대 미술관이 되거든요. 이게 아까 웹툰하고 웹소설하고 웹이라는 게 만화라는 게 세계적인 문화상품이라면 또 하나가 그림이라는 게 세계적인 문화상품인데, 앞으로 삼성 말고 또 한 번의 미술을 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CJ 같은 데거든요. 저는 CJ 같은 데가 여기 삼성 이건희 미술관처럼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여기 정말 좋은 데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대규모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너무 큰 비싼 그림 말고 요새 보면은 그림을 임대해 가지고 전 아파트 단지나 이게 이 분당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 이걸 계속 그림을 바꿔나가는 젊은 창작자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되면 여기가 그림으로서는 상당히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장도 되고, 젊은이들이 결국은 성수동 같은 데가 이게 하나 나와야 이 동네가 젊어지고 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문제인데, 저는 제가 처음에 강원도도 여기가 더 어려운 데 있어요. 처음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 이광재는 마음에 드는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투표용지가 2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이광재 찍어주시고 당은 원하는 정당을 찍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되고 나서는 제가 계속 저를 강원도에서 저를 일꾼으로 쓰셨는데, 제가 일꾼이 돼 계속 이렇게 보수적인 데서 민주당으로 된 이유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 뭐냐면은 식당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두 번째는 서당. 애들 공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에 모든 조례제정운동, 자체 수입의 10%를 무조건 학교로 보내는 조례제정운동을 해서 그걸 다 만들어요. 영월군 자체는 장학금이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평창에 있는 면원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거기 골프 연습장을 지원해주고 민족상원 고등학교들이 거기 와서 방과후 수업을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거기 와 살아가지고 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 서당. 세 번째는 경로당. 우리가 누구나 다 연세 들면은 가난이나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됐는데, 제가 근자의 당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바로 분당이라는 거. 제가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쭉 해왔던 거는 저는 정당을 별로 가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고 누가 먹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냐 마냐라는 과학의 문제고 합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당 지내고 저를 검색해보면은 여당하고도 사이가 좋고 야당하고도 사이가 좋고 어떤 경우에도 사이가 좋고.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때는 싸우는 거고 일을 같이 할 때는 일을 같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남처럼 마이스 산업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볶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때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금에게는 하늘이 백성이고 백성한테는 쌀이 하늘이다. 먹고 사는 문제. 이를 우리가 저는 노력할 거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해봐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애들 공부시키는 거. 연세 드시면 모시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정당을 초월해서 4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있으면 시장하고 연석회의를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연석회의를 계속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의원들도 연석회의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은 거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태극기에 빨간색만 있나요? 파란색은 없어요? 그런 저는 정치를 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는 걸 저는 이거를 끝내려고 이거 분당에 왔다는. 왜? 중산층을 믿으니까, 건강함을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백현동을 믿으니까 여기 왔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관계로 우리가 시민들의 그런 질문들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정말 부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몇 가지 메모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론 매스컴에서 봐가지고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뵈니까 이제 굉장히 미남이시고 인물도 편하셔서 좋고요. 현황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 부산지에 살고 있으면서 낚시행 공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한쪽에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삶의 여건 굉장히 훌륭하고 200%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정책 아이디어나 무슨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몇 번 이제 제 동기들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피드백이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선거 때만 보면 악수하고 제가 이제 전 도지사님과 같이 내려왔는데 말은 후보님은 저한테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셨어요. 선거 때만 보면 악수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어떻게 지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노력은 제가 보이는 분은 잘 못 맡았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질문을 좀 짧게.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중앙 정치에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지역민과 어떻게 협조해 가면서 정책을 편향할 것인지 그 의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일 산업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막상 제가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서는 교통이 해결이 안 되면은 차라리 반대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시에. 그래서 마이스역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제 도시계획을 했는데 마이스역 타당성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불가나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는 진행 상황이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역은 잠깐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지면 더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 30초 안에 질문을 끝내주십시오. 야 정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성남시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 현재 지금 사업을 수주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어떻게 협조해서 할 것인지, 또 하나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이제 국립이었다가 카이스트 부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아까 하이스 총장님하고 협조 잘 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부산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이, 또 하나를 더 만들 것인지. 영재학교 설립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고등학교 부산지가 고등학교 쪽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사회날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통 문제는 아마 월요일날 경기도에서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8호선 같은 거를 이걸 어떻게 10년 이상 끄는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랑부터 나는 게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4조 원이 되는 게 아니라 4,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4,200억 들어가는 거 모란에서부터 이 판교역 이거를 가지고 10년 이상 끈다는 게 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아마 28일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이스역이라고 하는 거는 백현 마이스역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만들면은
6조 원을 투입해 아무 의미가, 그건 섬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모란하고 이게 판교가 되면 결국 여기서 지선을 우리가 백현 마이스하고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판교 대장역을 연결해서 3호선하고 연결해야만 그 양쪽으로 진입이 돼야만 결국 의미가 있는 거고, 판교역과 만나지 않는 마이스역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8호선 우리가 지선을 반드시 만든다는 거하고 3호선하고 연결해서 판교 대장역은 생기는 걸 우리가,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법 위반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월요일 날 아마 경기도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은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역민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강원도에서 마을에 관해서 정말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경조사를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시골이기 때문에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경조사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포도를 심어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영월 하동 같은 데는 제가 5번 이상 마을에 관해 가졌어요. 전문가들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강원도민들이 그걸 저를 알아주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안철수 후보 공약이 좋은 게 있을 거고, 유호정 후보 공약이 좋은 게 있을 거고,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을 우리가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장하고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당 판교만 딱 백현역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 모란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의 공원에 대한 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원은 이 도심 내에 공원을 만들면 그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걸 말합니다. 저쪽 동네는 탄천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연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쪽과 연결할 수 있는 낙생 저수지나 연결할 수 있는 동네가 대장동은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주변 산을 잘 활용하자. 원주 같은 데 보면은 둘레길이 125km, 130km를 둘레길을, 치악산 둘레길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도 다 사유지예요, 대체로 다. 근데 뭐 사유지라고 해서 그게 크게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주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걷는 길을 많이 만들면, 산 주변을 많이 만들면, 저는 안전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훨씬 더 공원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돈을 적게 들이고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분당이나 이런 데가 좀 정원 같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은, 한쪽은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한쪽은 도시계획이 너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게 돼 있는데, 좀 더 정원 같은 도시가 되면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습니다. 예, 그러면 30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30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3번 하고 도지사도 했는데,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이분들은 과연 나의 말을 믿을까? 왜냐하면 이 8호선 이거 가지고 뭐냐면 이거를 10년을 끌었는데 그건 똑같은 정치인이라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여부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일을 해온 걸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실력은 이광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실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말로 하는 거는 천하를 천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짧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서 저한테 악수를 했어. 친구랑 둘이, 야,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악수를 하는구나. 유세를 가자. 유세 구경을 가니까 그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다가 영월 평창에 터널을 뚫어준다는 건데, 그 터널은 제가 국회의원 돼서 뚫었어요. 결국은 말하는, 결국은 실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최현벽 의원님이 다 죽은 이 마이스 산업을 번 부결된 거를 활기 때하고 이번에 승리를, 제가 최현벽 의원님하고 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장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좀 이따 박수로 마무리를 할 텐데, 다음은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님의 차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광재 후보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각이 한 말씀 해야 되는데. 제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